자, 기초이론 과정 14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투자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프린트물 13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현금 흐름이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제 이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금 유입의 크기는 결국 뭐냐 합니까? 매년에 세후 현금 또는 세후 현금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운용에 의한 세후 현금은 매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임대업을 5년 한다는 이야기예요. 5년 한다면 세후 현금은 몇 개 산정됩니까? 5개 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처분에 의해서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뭘 뜻합니까? 세후 지분 복객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때 처분에 의한 세후 지분 복객은 투자기간 말에 한번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유출입니다. 자, 이 현금 유출은 어떤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 의미했어요? 지분 투자액을 의미했다. 이렇게 잘 기억했죠. 그래서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의 크기는 총 투자입니까? 지분 투자입니까? 그렇죠?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은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운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매년에 세후 현금 그리고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객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현금 유출은 언제입니까? 취득시죠. 그래서 취득시에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 부분을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운용에 의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 플로우 차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설명의 내용이 바로 110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험에도 운용의 과정에서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묻는 문제가 바로 지문형으로 두 문제, 계산 문제로 한 문제 이렇게 연관돼서 출제하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임대를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A라는 임대용 취득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임대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5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임대용산 를 보니까 총 2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20실 규모인데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는 일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실당 월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물론 2차 연도에는 인플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료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1차 연도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임대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임대료 했더니 가장 주된 소득이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료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해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가능한 총소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 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조는 총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총 이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그로스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와 총은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고 가능 조소득이다 이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럼 가능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료 수입이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가능 총소득, 뭐 가능 조소득 이런 표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자 보세요. 예, 자 가능 총소득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다. 다만 1년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했지만 이제 운용에 의한 세후 현금은 매년을 단위로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년, 자, 1년 동안이니까 연 단위가 되죠.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여기에다가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 가능 단위수, 자 이걸 곱해주면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례는 어떤지, 자, 이 20실 규모라 그랬죠. 단위가 뭐가 됩니까? 바로 실이 되겠네요. 실. 자, 실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먼저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즉 실당 임대를 산정을 해야 되겠지요. 산정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어때? 1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 이렇게 가정을 했지요. 그럼 자, 이는 어때? 월입니다. 월이니까 반드시 연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프로 차트는 1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 바로 이런 분들이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먼저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이걸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실당 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여기에 1년치니까 어때? 반드시 12를 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실당 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어때? 매년 예상된 단위당 임대료 2분이 어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어진 이 조건으로 보면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수 예상된다. 우리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럼 월로 돼 있으니까 연으로 환산시켜서는 반드시 12를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에 11을 곱해주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 되겠죠. 이 값이 결국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사례 보니까 임대 가능 단위수는 몇 실입니까? 20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20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 수입을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자, 우리 주어진 이 사례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 수입은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다 내어줌에 들어온 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아니더라. 자, 우리 이런 잘 해봅시다. 총 20실입니다. 그럼 20실 이 모두가 임대가 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지금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실. 자, 그럼 공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자, 보세요. 공실 표현했죠? 빌, 공짜, 집, 실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도 비어있는 부분이다. 그럼 공실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요. 당연히 이분은 어때? 빼줘야 되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되겠죠. 자, 임대는 해줬어요. 해줬지만 임대료를 어때? 못 받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앉아서 임차인이 내가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드려야 되지만 너무너무 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90만 원만 좀 해달라는 이야기야. 다음 달부터는 내가 100만 원씩 드리겠다. 이번 달만큼 90만 원 좀 해달라. 하소연합니다. 그럼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럽시다 해서 어때? 결국은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임대는 해줬지만 임대료 못 받는 부분이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불량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부채다. 그래서 불량부채는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돼. 자, 이건 쉽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대손 이게 뭡니까? 손실난 금액에 대한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량부채는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같은 불량부채 이 부분도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플로우 차트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이 임대업을 했었을 때
어떻게든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실 앞으로 공실이 얼마나 불량분치 얼마 되지 예상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실 및 불량분치의 이 부분은 가능 총소득의 5%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또는 뭐 인근 지역의 평균 공실률 이 같은 걸 반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내가 이 같은 임대부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임대업을 하는 과정에 어때? 층층이 자판기를 설치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판기 1호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옥상에 삼성전자다. 자, 이 같은 회사에 광고탑 세워주고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뭐 지하철을 운영합니다. 그럼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장 주된 소득원인 임대료 이외의 소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타 소득이다. 자, 이것은 기타 소득은 흔히 우리가 영업 외 수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영업 외 수입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타 소득은 나에게 어때? 들어온 부분이죠. 그럼 나에게 들어온 부니까 당연히 어때? 더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분치를 빼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실제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유효한 총소득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효조소득이다 또는 유효 총소득이다. 실제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자, 가능 총소득 이건 뭡니까? 가능한 총소득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 이 생각하시고 유효 총소득 뭔가 유효한 실제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여하튼 유효조소득 이 자체가 내 호점이 또 다 들어온 건 아니겠지요. 자, 보세요. 내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영업 경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 경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영업 경비는 내 호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빼줘. 사실 임대하다 보면 뭐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전화료도 있을 것이고 수도료도 있겠죠. 여하튼 비용 영업 경비다. 사실 이는 내 호점에 나가니까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 산정이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영업 소득이다.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이제 이처럼 임대부산을 취득하면서 그래서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행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다. 이분도 내 호점이 나가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보세요. 부채 남의 돈 쓰고 서비스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런 의미예요. 부채 서비스액 내 호점에 나가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지요. 뺀다. 그리고 잘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1년 동안 총 지불한 이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지난 시험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답이 된 부분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만을 의미한다. 잘못된 표현이지요.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금 상환액뿐만이 아니라 이자 지불액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플로 차트는 1년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1년 기준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총 상환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포함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다른 말로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럼 자, 여러분이 여기 먼저 보세요. 원금과 원리금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금융표에서 또 다루겠지만 원금과 원리금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자, 원금은 결국 원금 이것만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원리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는 어때?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튼 우리 이제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줍니다. 빼주면 세금 내기 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전 자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때 자 세전 현금 수지는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세전 자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은 표현을 많이 쓰면 뭐 현금 수지 이렇게도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전 현금 수에서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뭡니까? 내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소득세가 되겠지만 이름을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업소득세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다. 그럼 자 세전 현금 수지 즉 세전 현금에서 영업소득세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야. 빼주면 이제는 어떤지 세후 자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때 자 세후 현금 수를 우리가 이제 자 세후 자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즉 세후 현금 산정 플로 차트를 다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정된 자 세후 현금 수지 즉 자 세후 현금은 이 분을 어때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플로 차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겠지요. 자,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되고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 또는 세전 현금 산정이 되겠죠.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플로 차트를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이 일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플로 차트만큼은 연습장에 한 2번 정도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제가 10번 적자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플로 차트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연습장에 한 2번 정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면 가, 공, 기, 자,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제 첫 글자에 동그라미 주시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첫 글자에 동그라미 외쳐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게 어때? 숙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떼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우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써보시고 한번 외쳐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어거지로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 듣는 수강생 중에 자 이름이 유영순이에요. 유영순 참 이름이 자 유영순 이 언니가 있습니다. 자 유영순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어때? 하도 기가 세더란 이야기예요. 기가 세더라. 그래서 가공할 만큼 길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 어거지로 붙여놨어요. 가공할 만큼 길을 지니고 있는 유영순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제 강의를 듣고 무언가 어때? 깨우쳤습니다. 하도 기뻐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다냐. 뭐라고? 부세 만세!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부세 만세가 아니라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플로 차트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겠죠.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수지 또는 세전 현금이다.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수지, 세후 현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모두 다 빼준 값이죠. 다만 기타 소득만큼은 나에게 들어오니까 어때?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소득은 5가지가 있네요. 자, 중요한 소득은 5가지 있죠. 뭡니까? 가능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그리고 세전 현금수지 또는 세전 현금이다. 세후 현금수지, 세후 현금이다. 중요한 건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가능 총소득, 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자, 부채 습색을 공제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즉 이자 지불액이 공제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 지불이 공제 전이기 때문에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 대가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어때? 자,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총 투자액에는 내 돈과 남의 돈이 들어있죠.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도 포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자, 이자 지불액을 공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남의 돈 대가도 들어있다. 그래서 총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여기에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 이자 지불액을 공제한 다음이지요. 따라서 남의 돈의 대가는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내 돈에 대한 대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뭡니까?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이 되겠죠.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이다. 이 두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또 활용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총 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고,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 두 가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때? 지분 투자액과 비교된다. 이렇게 잘 생각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 한번 살펴드리겠는데, 이제 먼저 프린트물 1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4페이지 상단에 자, 이 플로차트가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이제 첫 글자에 동그라미 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은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세 가지 이렇게 표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기해 놓으시고, 자, 이는 어때? 총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표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 두 가지 또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는 어때? 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지분 투자액과 비교된다. 이렇게 기록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프린트물 13페이지로 돌아옵니다. 13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110번 지문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순영업소득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순영업소득 2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 첫 글자서 NOI 표현하는데 중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말로 순영업소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가능 조소득이란 여기 나와 있죠. 가능 조소득이란 투자 부동산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 넣어드렸죠.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여기에다가 임대 가능 단수를 어때? 곱해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이다. 자, 이때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은 결국 뭐냐니까 불량부채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이는 제한다 그랬어요. 빼준다 그 이야기죠. 빼준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합합니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유효 총소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효 총소득에서 자, 영업 경비를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차감 한 값이 바로 뭡니까?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플로차트 나와 있죠?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또 살펴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다. 이걸 빼주면 뭡니까? 기타 소득이, 자, 다시 봅시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여기서 여경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섭색을 빼주면 세전 현금수지,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수가 산정이 된다. 잘 이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라는 넣어드렸어요. 이 예제가 지난 시험에 지문형으로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1번 봅시다. 가능 총소득은 되어 있죠. 가능 총소득 2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 땅 추정 임대료에 자 보세요.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다. 이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죠.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다. 여기에 임대 면적을 곱한다 그랬어요. 임대 면적이 뭡니까? 임대는 단위수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지문은 단위당 이게 결국 뭡니까? 단위 몇 땅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몇 땅 추정 임대료 이분이 매년 예상된 단위당 임대료 되어 있고 임대 면적이 어때? 임대는 단위수다. 이를 곱하여 구한 소득이 바로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가능 총소득에서 이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을 차감하고 이게 결국 뭡니까? 공실 및 불량 부채는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지요. 기타 수입을 더하여 자 기타 수입이 기타 소득이죠. 이걸 더하여 구한 소득이 바로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다. 그래서 앞지문 유효 총소득 나와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3번 순영업소득은 자 유효 총소득의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은 어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바로 뭡니까? 순영업소득 쓰겠죠? 그럼 이 지문이 잘못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앞서 했지만 영업 외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영업 외 수입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타 소득이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이 지문이 온다면 자 유효 총소득에 기타 소득을 어떻습니까? 더한 게 순영업소득이야 이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에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순영업소득 이런 의미잖아요. 잘못했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제 순영업소득 뭘 이야기합니까? 유효 총소득에 기타 소득을 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순영업소득은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어때? 뺀 소득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3번 앞지문 잘못됐어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시 보세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어때?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되겠죠. 그래서 3번 앞지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다음 지문이다.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앞지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4번 이제 순영업소에서 이처럼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 바로 뭡니까? 세전 현금수지. 세전 현금이다. 그래서 앞지문 세전 현금 맞죠? 다음 5번 봅시다.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바로 뭡니까? 세후 현금수지. 세후 현금이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따라서 틀리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차트만 이해하시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튼 너무너무 중요한 플로차트다. 그래서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다 생각하시고 사실은 과거에 제가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이렇게 해서 외우자 해서 다 외워놨어요. 외우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저희들이 이제 12월이죠. 12월인데 자 이제 해가 넘었으면서 내년 6월쯤 됐어요.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죽으러 외워놨는데 이게 뭐 말인지 몰라요. 뭐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 우리 프린트로 하면 이 프로차트를 어때? 그대로 연습장에 적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여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다.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다.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수지, 세전 현금이다.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수지, 세후 현금이다.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1번 여기서부터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그 같은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할인 자, 현흐름 분석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현흐름은 현금 수지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 현흐름 또는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는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현흐름을 분석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웠죠. 자, 현금, 자, 유입 부분이 있고, 다음은 자,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현금 유입과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 이걸 비교해서 자,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걸 비교해서 즉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이러죠. 자, 현금 유출은 언제 됩니까? 취득 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어떤지 자, 현금 유입입니다. 이 운용과 처분이 이루어지죠. 이건 뭡니까?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내 호주 돈 나가지만 다시 나에게 들어오는 건 뭔가 미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원리예요.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금액은 같지만 가치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이제 미래 이익은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준 걸 뭡니까?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적용된 이자율을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많이 쓰길 용어인데 할인한다 이건 뭐를 뜻합니까? 미래를 현재로 바꿔주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처럼 미래를 현재로 바꿔줘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자, 현금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할인한다라 그랬습니다. 할인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미래를 현재로 바꿔준다라는 거. 결국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자, 환산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현금 유입도 자,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자,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자, 현재 가치다 이 표현인데 이걸 줄여서 어떻습니까? 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현가. 그래서 이제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준 이게 뭡니까? 할인한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라는 것은 결국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현금 유입과 유출, 현금을 분석하는데 할인한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금 유입, 유출 모두를 뭡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사실이 이런 이야기죠.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르다. 뭐 때문입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현자치로 바꿔서 비교하기 때문에 자, 이는 자, 화폐의 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 이 같은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같은 이제 할인 현흐름 분석법 여기에도 대표적인 기법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순 현재 가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순 현재 가치법이다. 그런데 이건 줄여서 우리가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변하죠? 현가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현가 이렇게 변해서 줄여서 순 현가 법이다. 이렇게 변하고 자, 순
현재 가치다. 수는 뭡니까? net. 현재는 present. 가치는 value. 저 글자 다 가지고 NPV 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이다. 자, 이는 자, 수익선수 영어 첫 글자 서 PI 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내부 순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순율법. 자, 이 분도 내부 순율 영어 첫 글자 써서 IRR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할인 현우수법, 대표적인 기법 세 가지가 있다. 자, 순현재 가치법, 자,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순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 있는 순현재 가치법, 자,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율법, 자, 이 세 가지 모두는 뭡니까?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의 일종이 된다.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 여기에서는 순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 줄여서 뭡니까? 우리가 순현가다. 그러니까 영어로 NPV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순현재 가치를 구해서, 즉 순현가를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 방법인데, 그럼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올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활용하는데, 자, 보세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 있고 나간 돈이 있겠죠. 그럼 나에게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수히 내 호주에 남는 게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순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입니다.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빼주면 얼마 됩니까? 2천만 원. 이게 결국 뭡니까? 순현재 가치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금액이에요. 금액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현재 가치, 즉 순현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빼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와 같은 순현재 가치를 구해서 자, 보세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겠죠. 빼준 값이니까 뭐과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0과 비교한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순현재 가치 NPV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순현재 가치 NPV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둘 중에 어디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렇지.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나에게 들어온 돈이 나가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투자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현재 가치, 순현가 NPV는 금액이라고 해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호주에 순수히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PI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데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출가를 나눠준 값이 바로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자, 이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비교한다. 그래서 순서를 잘 맞춥시다.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 순서를 잘 맞춰놓고 이걸 빼주면 뭐가 됩니까? 빼주면 순현가. 나눠주면 뭡니까?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성 지수와 1과 비교하면 왜? 나눠준 값이니까 뭐과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라면 결국 어떤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시 이 중에 뭐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현가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지요. 따라서 현재 가치로 나에게 들어온 게 더 많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로 채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제 내부 수익률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다. 이걸 구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어떤 이제 IRR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내부 수익률은 뭘 의미할 것인가?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가치 활용하겠죠. 활용하는데 이 둘을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 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때 현금 유입도 뭡니까?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현금 유출은 뭡니까? 현재 가치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를 것인가?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이분도 완전 당구로 메뉴예요.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뭘 합니까? 내부 수익률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빼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자, 우리 빼준 값이 뭐였습니까? 순 현재 가치 순현가였다 할 수 있겠죠. 순현가. 따라서 순현가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더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라면 자, 나눠준 값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지요. 1이다. 그럼 나눠준 값이 바로 뭡니까? 수익성 지수다 할 수 있겠죠. 자, 빼준 값은 순현가였죠. 나눠준 값은 수익성 지수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수익성 지수 PI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이처럼 투자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그리고 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뭘 의미할 것인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둘이 같으면 빼준 값은 얼마입니까? 0. 나눈 값은 얼마입니까? 1이라는 이야기. 빼준 값이 순현가. 나눈 값이 수익성 지수다. 그래서 수익성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래서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는 이제 내부 수익률 산작을 했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과 뭘 비교할 것인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비교한다는 겁니다. 처음 내부 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면 어때?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잖아요. 충족시켰으니까 이땐 어떻습니까? 투자 안에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렇던 타당성 분석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지 말지 채택 이야기냐 결정은 타당성 분석 기법인데, 이 방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순 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순 현재 가치법에서는 순 현재 가치 순현가를 구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때 순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순서를 잘 맞추자. 현금 유입 현가 유출현가 맞추고 빼주면 순 현재 가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누시면 어때? 수익성 지수다. 다음 같도록 만들어진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빼주면 순현가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 같도록 만들어진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구해서 못과 비교한다. 빼준 값이니까 0과 비교한다. 그래서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죠. 수익성수는 나누는 값이니까 1과 비교한다.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래서 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다면 요구수익을 충족시켰죠.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린텀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린텀을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는 111번입니다. 111번. 자, 할인 현으로 분석법이다. 이 기법 소개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어때? 고려하고 있다. 이렇든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점이 있다. 다음 여기는 순 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등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순 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이 세 가지는 다 어디 합니까?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화폐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장점인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봅시다. 112번은 이제 순 현재 가치다 이 부분이죠. 순 현재는 우리가 순현가 줄여서 영어로 NPV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 현재 가치, 순현가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걸어보세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다. 현금 유출은 순서를 잘 맞췄죠? 빼준 값이 뭐가 됩니까? 순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때? 차감한 값이다. 결국 금액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차감한 금액이다. 자, 이런 순현가가 0보다 크다라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서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13번 수익성 지수입니다. 자, 우리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 그랬지요. 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나눠준 값이다. 자, 순서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했어요. 나눠준 값이 수익성 지수다라는 거면서 식을 보세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어때? 나눈 값이다 알 수 있겠지요. 이걸 지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 PI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 값이다라는 거죠. 이런 수익성 지수가 1번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14번입니다. 네, 114번은 내부수익법에 의한 내부수익률 이걸 소개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영어책을 따서 우리가 IRR 표현한다 그랬지요. 자, 지금 봅시다.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이 부분이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의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인 현금분석법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브린트도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타당성 분석기법 두 번째입니다. 타당성 분석기법 두 번째로 자,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할인 자, 현금 또는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분도 보세요. 현금을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인데 비할인을 했어요. 할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럼 결국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놓고 어때? 타당성을 분석하겠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때? 화폐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 이것은 단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에도 대표적인 기법들이 있죠. 먼저 단순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건 줄여서 줄여서 회수기간법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기간법 이게 나오면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적 수익률법이다. 평균 이익률법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 있는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단순 회수기간법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이들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비할인 현흐름분석법의 일종이 되겠죠. 따라서 화폐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모두가 어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점이 있음을 불구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께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단순 회수기간법 여기에서는 어떤지 먼저 회수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회수기간을 구한다는 겁니다. 회수기간을 구해서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래서 해봅시다. 자 이제 나는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목표란 이야기예요. 목표인데 회수 기간을 구해보니까 이때 회수 기간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겠죠? 이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근데 회수 기간을 구해보니까 3년이더란 이야기예요. 3년이더라. 그럼 잡으세요. 나는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목표란 이야기예요. 목표인데 이 투자는 플로차트 보니까 3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있다. 판단하겠지요. 타당성 있다는 얘기. 다음 나는 목표 회수기간 5년입니다. 5년인데 4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어때?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목표 회수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6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하는 기법이다. 결국은 회수기간이 예상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결국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더 짧아야 되느냐 또는 같거나 이 같은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1번, 2번, 3번 케이스다. 3번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1번, 2번 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 뭘 선호할 것인가? 회수기간은 길수록 유리할까요? 짧을수록 유리할까요? 그렇죠. 짧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회수기간한테 짧은 투자를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살펴드립니다. 115번입니다. 115번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그래서 이는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대표 기법이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들은 모두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 있는 기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프린트물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에 상단에 116번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분 소개되고 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회수기간은 투자에 사용된 전체 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말한다. 결국 몇 년 만에 주로 연 단위로 많이 나타나는데 몇 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수기간이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가 짧다면 이것은 회수기간이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가 더 짧다는 이야기예요. 짧다. 이때는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하다 판단 때문에 회수기간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처럼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보세요.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자, 단순회수법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지요. 또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인데 1, 2선 이제 예제나 풀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제 2개 넣어드렸죠. 두 번째 예제를 봅시다.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지난 28회 시험에 역시 이제 출제했던 내용들이 되겠는데, 자 봅시다. 자 다음 부동토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회수기간 이걸 구해보라는 이야기예요. 회수기간 이걸 구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만 우리가 고려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간이 있네요. 기간. 자 그리고 초기 투자액이 있다.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 그럼 결국은 1억 원 이게 이제 현금 유출분이죠. 이걸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금 흐름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순 현금이다. 그런데 먼저 일기입니다. 자, 일기에 순 현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다. 주어져 있죠. 다음 2기입니다. 이게 2천만 원. 다음 3기입니다. 2천만 원. 다음 4기입니다. 4기 6천만 원. 다음 5기 이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게 1억 원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걸 찾아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당구정 표시 나와 있죠.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이게 이제 연 기준이다 그 이야기지요.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초기 투액은 최초 시점에 전액 투입하고 이후 각 기간 내 현금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결국 1억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찾아봤는데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현실을 고려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1차 연도입니다. 1기가 1차 연도가 되죠. 1차인데 순 현금이 얼마입니까? 순 현금이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3천만 원인데 이 앞에 어때?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3천만 원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1차 연도 누계치로 얼마 회수 가능합니까? 3천만 원 회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차 연도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앞에 플러스니까 당연히 2차 연도에 2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계치로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3차 연도에 2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누계치로 얼마 됩니까? 7천만 원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때 2차 연도에 나에게 들어오는 2천만 원과 3차 연도에 나에게 들어오는 2천만 원 금액은 같지만 가치는 같아 들어요. 다르지요. 그렇지만 어때? 똑같이 보겠다는 이야기. 결국 화폐를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천년도에 얼마 들어옵니까? 6천 역시 플러스니까 나에게 들어온다 할 수 있겠죠. 그럼 4천에 6천 들어오니까 누계치로 어때? 7천에 6천 더하니까 어떻습니까? 1억 3천이다 할 수 있겠죠. 1억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1억 3천만 원 회수인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회수하면 됩니까? 1억만 회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억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4차 연도에 어때? 얼마만 더 회수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누계치가 7천이죠. 그럼 3천만 더 회수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년 동안 나에게 들어온 게 6천인데 그럼 3천만 회수하면 더한다는 이야기에서 단순하게 기간 중 현금은 균등하게 발생한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 기간 중 현금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자 1년 동안 6천이 들어오면 자 3천만 내가 더 회수하면 되겠죠? 그럼 3천 나에게 들어온 데는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리더라 알 수 있겠죠? 왜? 1년 동안 6천이니까 3천만 나 회수하면 된다. 그럼 어때? 자 1억 회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럼 자 1년 동안 6천이니까 3천 회수하는 데는 어때?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다라는 겁니다. 따서 자 1억 회수한 데는 결국 어떻습니까? 자,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회수기간을 구하는 게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회수기간을 구했습니다. 그럼 어떤지 3년 6개월 이후에도 이때 4천대 어때? 결국 3천만 원 현금이 더 있죠. 5천대 어때? 또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건 고려합니까? 고려치 않습니까? 고려치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치 않는다. 회수기간 3년 6개월이죠. 이 사례 보니까 이후에 현금 이런 거 고려치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단점이 있지만 계산이 아주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장점이 있어. 역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 다 설명드렸어요. 회수기간은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 예,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이제 116번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16번 지문 살펴보시면 세 번째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이것은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한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한다. 또한 회수기간 이후에 이처럼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고려치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지문을 어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116번 단순 회수기간법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제가 있죠. 예제는 우리가 이제 반복원 학습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간단히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